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I'm very, very happy to be back in 네, Seoul 이렇게 in my 서울에 favorite 다시 city, 오게 돼서 너무나 Seoul. 기쁩니다. 서울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Great to be 도시인데요. here. 서울 퓨처 포럼에 You've read 와서 in the 정말 news 기쁩니다. about the 이미 Grey Rhino, 뉴스에서 다 America's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economic 읽으셨을 policy 겁니다. 이제는 경제 by business 정책에서도 leaders 그 비즈니스 and policy 리더들이 makers 또 정책 to talk 기반자들이 about the 즐겨 big 사용하는 obvious 표현입니다. problems, the things 그 that 아주 people 큰 are 명확한 talking about. Some 문제를 people are doing 가리킬 something 때 about, 이 표현을 사용을 하죠. other people 어떤 not so much. 사람들은 이 And 문제에 you've heard about it 대해서 often 굉장히 in the 강조를 context 하고 of 다른 economic spending 사람들은 policy 그 issues, but they're 문제가 아직은 also 그렇게 very, 중요하지 very relevant 않다라고 to different 하는데 companies 그게 and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가 strategies. 될 때 이런 경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한 때 그 회색 코뿔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도 블루 앤 그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도 뭔가 큰 코뿔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감, 불확실성,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이제는 팬데믹의 최종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 팬데믹은 뭘까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죠. 그 독감일 거냐 아니면 트리플 데믹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갈등도 있고요. 지정학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강렬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정의를 보면 위기와 불확실성은 다릅니다. 위기는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가능성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위기와 불확실성이 완벽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또 그 선택을 하더라도 이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회색 코뿔소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크고 명백하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거기서 피하지 못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거나 반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 앞에서 피하지 못하고 그 위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방식으로 위기를 보는 관점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뒤가 아닌 앞을 봐라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블랙스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흑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거라고 예상도 못한 가능성이 있다고 알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뒤늦게서야 그것이 위험 신호였구나 하는 것이 바로 흑조입니다. 그 블랙스완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전 세계의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 불확실성을 잘 관리하기 위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회색 코뿔소에 대한 개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야기하는 큰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미 재정 위기가 있었고 그때 제가 재정 위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동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 위기가 나고 나서는 다들 저의 말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이제 사람들이 뭐 위기,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회색 코뿔소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예전이 더 좋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이 좀 더 천천히 느리게 가면서 적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정치적인 격변,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뒤가 아니라 앞을 내다봤을 때 미래를 형성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지만 과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경제 데이터가 다 과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미래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등 여러 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더 놓여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에 마주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프레이밍, 재구성은요. 위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불빛 때문에 혹시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위기란 무엇인가?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그러니까 단어들을 계속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 회사나 또 다른 이제 청중들과 주로 하는 그 방식인데요. 그렇게 여쭤보면은 보통 이제 어떤 업계에서 오셨는지 전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긍정적인 단어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모험, 기회, 더 추가적인 혜택을 위한 기회, 도박, 그리고 위험을 선호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손실 가능성, 위험 이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 부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좋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불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안 보이지만 그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긍정적인 단어를 생각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첫 번째 부류에 속하시는 분들. 몇 분밖에 안 보이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요. 부정적인 단어를 생각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상당히 많네요. 세 번째 부류 손 들어주세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흥미롭네요. 네, 세 번째는 없으셨던 것 같고 긍정적, 부정적이 이렇게 반씩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위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경제적, 지정학적인 위기에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단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신 분들과는 다른 전략을 제시하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대응과 또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처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동적인 위기가 있고 능동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위기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나 여러분들께 선택권이 없는 위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체중을 좀 감소해야 되니까 그거 먹지 말아라, 너무 고지방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사람 번지 점프를 한다거나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거나 조금 더 그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부정적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위기를 회피할지 그 전략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면 여러 다양한 기상이변 자연재해가 함께 불어닥쳐서 큰 태풍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 회색 코뿔소가 돌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뿔소들과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충돌일 수도 있고요. 또 추락일 수도 있습니다. crash라는 단어는 그렇게 두 가지의 뜻이 있죠. 붕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금융 위기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증시 불안정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인 구조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뭐 미중 관계로 인한 파급 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 또 전쟁이 금융 위기, 경기 침체, 또 식량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사이버 위험도 있습니다. 보안, 양자 컴퓨팅, AI, 기술 변화, 사이버 안보, 해킹 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된 위기도 있습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공급망 차질도 있습니다. 전쟁, 팬데믹,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리프레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코뿔소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저는 보험사들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사들이 잠재적인 기상이변이라든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보험 처리 범위를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AIG와 같은 보험회사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기후위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도 지정학적인 위기이면서 또 공급망 위기가 될 수 있고 여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런 위기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지정학적인 분쟁,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비즈니스가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더 큰 포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책 위반자들도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큰 코뿔소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위기가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시급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그 정치인, 시민들이 더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포함 많은 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제로 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탄소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오히려 추후에는 그 무기나 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세계 질서가 재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도 탈탄소화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혼란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실 이제 자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기간에는 저금리로 인해서 많은 억만장자들이 오히려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 그 이후 금리가 인상되면서 지금 또 자산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청정 기술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큰 코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하나하나 따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코뿔소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프레임은 여러분 앞에 놓인 회색 코뿔소를 제대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에서 2월 사이에 나오는 여러 그 문제들을 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실 텐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걸까요? 각 국가들은 각자 문제를 겪고 있을 것이고 그게 그 나라의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가 나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해관계자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이 문제를 촉발하는 원인인지, 그리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문제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지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팀원으로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힘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위기를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해결책에 기여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ESG와 관련된 투자도 한 가지 예시가 될 것입니다. 환경, 사회, 가버넌스 관련된 위험성, 위기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ESG를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투자자들은 그 ESG에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들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최종 의사결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각국의 재계는 정치인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건설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색 코뿔소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위기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요소가 때로는 관심을 잘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제대로 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회색 코뿔소에서 거울을 반대로 뒤집어 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그 서울에 도착해서 세관을 통과하면서 그 지문 인식을 했거든요. 제 생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잘 식별하기 위해서죠. 저라는 사람을 그 지문은 유전자 정보이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포렌식에도 사용되는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 요소에도 그 고려하셔야 될 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위기에 대응할 때 얼마나 침착한가, 아니면 얼마나 좀 충동적인가, 아니면 얼마나 좀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가. 그게 아까 그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여기느냐, 부정적으로 여기느냐와도 연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칼에 손가락이 베이면 사실 그 상처가 계속 남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손이 베었을 때 그냥 뭐 밴드 붙이면 되지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스시 셰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놀라서 다시는 이 칼을 사용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습관과 환경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매운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가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차 사회를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냥 잠시 심호흡하고 좀 침착하게 대응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위험을 많이 감수를 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 길을 건너고 아니면은 조금 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할 때 조금 더 도전적인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격, 경험, 습관, 환경 등이 한 사람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조직의 위기 지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이걸 확대를 해보면은 미션, 비전, 가치가 될 거고요. 사람의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회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위기에 대응을 해왔는가, 아니면 어떤 회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사도 있겠죠. 오히려 여러 번 실패를 해봐야 정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은 경험인데요. 저희 그 동료 한 명이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중남미 쪽에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인데요. 그 정부가 1980년대에 많은 그 기업들을 국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 정부의 그 국영화가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데요. 또 그 젊은 층들은 파산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과정, 가버넌스, 문화에 대한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반면, 다른 분들은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위험하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누가 리더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런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 회색 코뿔소를 정의를 해달라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그 위기에 대한 관점을 다 수립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항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변화나 위기에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상황 대처 능력, 위기 대응 능력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리프레임은 여러분들의 에이전시를 포용하라라는 건데요. 에이전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에이전시는 여러분들의 역량, 믿음 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회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지, 또 어떤 제품들 개발을 통해서 탄소 발자국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어떤 그 회사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내가 과연 어디까지는 통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회색 코뿔소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위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면서 이 퍼펙트 스톰을 거쳐 나가셔야 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색 코뿔소에 깔리실 일 없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the amazing speech. 다시 한번 우리 미셸 부커 그레이 라이너 앤 컴퍼니 설립자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SFF 온라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저서로 국내에 아주 잘 알려진 분이죠. 마우로 기엔 캠브리지 대학교 저지 경영대학원 원장님과 기술 선진국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결이 잘 됐군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먼저 본인 소개와 또 한국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Hello, I am Mauro Guillen. 안녕하십니까. 저는 케임브리지 저지 경영대학 원장이자 케임브리지 대학 경영학 교수인 마우로 기엔입니다. 오늘 강연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을 7번 정도는 방문을 했고요. 제일 마지막 방문이 지난해 2021년이었습니다. 서울을 가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인데요. 오늘은 직접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지금 영국에 계시기 때문에 첫 질문은 이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영국발 금융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영국은 지난 20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국의 생산성이 필요만큼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이후로 인프라, 교육,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브렉시트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을 탈퇴하기로 한 이 결정은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은 유럽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또 유럽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 수출 측면에서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과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최근에는 보수당 정권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달 전에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는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채권 시장 등 시장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정부가 비용 절감 없이 세금 감면만 한다면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을 시장은 감당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영국 국채에 많은 투자를 한 연기금도 영향을 크게 받았고 마진콜 등의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담보와 현금 요구에 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은 완벽한 퍼펙트 스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퍼펙트 스톰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었고요. 지난 15, 20년 동안 축적되어 온 문제가 2달 동안 나타난 겁니다. 이 저서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여러 변화를 예측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주시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예측은 틀렸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날씨나 다음 주의 날씨가 어떨지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계속 이제 미래를 예상은 해야 되고 예상하고 예측하는 행동 자체를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계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이해해야만 미래, 투자, 정부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인구 동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2가지의 기본 변수, 즉 출생률 과 기대 수명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출생률과 기대 수명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다 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또는 제가 책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8년 후 2030년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은 모든 소비자 시장과 금융 시장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연령 분포, 또 세계 여러 지역의 출산율 차이로 인한 이주 패턴 등을 고려를 하면 미래 예측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책에서 사용한 다음 단계는 이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일굴 것인가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 시장과 금융 시장에 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아주 신중하게 미래를 예측합니다. 제가 왜 2030년에 집중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년 전에 책을 출간했을 때만 해도 그때로부터 10년 후가 2030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2030년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와 미래 경제 발전의 기초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10년 후까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 이상 그러니까 15, 20년, 30년, 40년 후를 예측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저한테 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음에도 예측을 수정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예측을 사실 수정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추세가 가속화되었고 지정학적인 변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세상의 변화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2030년의 미래라고 예측했던 것은 제 생각에는 한 2028년이나 2029년쯤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030년은 더 이상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가장 큰 변화로 이제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예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우리가 목도하게 될 가장 큰 3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가 처음으로 인구수 1위인 동아시아, 즉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합친 동남아시아보다
더 인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이 될 건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더 이상 아프리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잘 된다면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성장의 원천이 될 것이고요. 다만 아프리카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문제들이 아프리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관점에서 신흥시장의 성장입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유럽과 미국이 세계 소비 경제에서 중요한 측면을,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인도 그리고 다른 신흥시장이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보통 시장 규제나 제품 표준 등은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신흥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이나 인도 등이 점차 시장을 규제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한 규제는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의 큰 변화는 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업을 가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2030년경이면 저는 여성들이 전 세계 부와 순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는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축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나 30대 초반에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근거를 기반으로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인데요. 그 결정은 근로자가 되고 부를 축적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차하는 지점이 있겠지만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그 차이가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아프리카, 신흥시장, 여성이 세 가지 큰 변화의 말씀 주신 요인이 될 것처럼 거라고 아프리카를 봅니다. 중심으로 이 국가별 인구 변화가 첫 번째였고 신흥시장의 지배력이 두 번째, 그리고 여성의 영향력 세 번째, 이 세 가지 큰 변화를 일단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 모두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빠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소 중에 하나를 팬데믹이라고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전 세계 기업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공급망 붕괴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위기 관리 태세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혼란, 공급망 차질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더 나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제 빅데이터, 앱, AI 등 각종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기업들이 더 나은 데이터와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지정학적 변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의 영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와 분석 능력이 필수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에 투자를 했지만 또 아직 뒤처져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분석 능력이 첫 번째 조치이고요. 두 번째 조치는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근로자와 또 관리자들을 고용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뉴 노멀입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었고 기존의 경영 사고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리자가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요. 또 새로운 경영 인재를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젊은 층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전공할 아주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역량을 길러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제 책의 마지막 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2030년 회사들은 매우 중요한 황금 법칙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항상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바꾸거나 그 여파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조치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전략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단어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연한 대응이라는 부분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앞으로 대서양에서 아프리카와 인도로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분명 기업에게도 이곳이 또 새로운 시장이나 혹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떠신지요? 신흥시장의 성장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고 그 성장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흥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의 변화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중산층 인구는 10에서 15%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중산층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말인즉슨 아프리카에 더 많은 기회들이 기업들에 열려 있을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모든 사람들이 이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산층은 항상 현대 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60에서 70%를 차지했던 중산층이 없었다면 안전성과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천연자원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중산층이 늘어나면 화석연료의 소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흥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산층이 유럽이나 미국과 다른 중산층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식으로 성장을 했는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산층은 더 친환경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로운 시장에는 또 기회와 과제가 늘 따라붙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서 영국 경제 불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증권 이런 거의 모든 분야의 자산 시장이 최근 요동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교수님께서는 가상 자산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전망 아직까지 유효한지요? 저는 대부분의 자산층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금리나 제로금리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해서 예전처럼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은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채권 자산이 금리 인상에 따라 더 많은 매력을 가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암호화폐의 성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해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토큰은 앞으로 계속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토큰은 디지털 화폐, 즉 가상화폐에 국한되지 않고 인센티브, 스마트 계약 등 각종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지원되는 디지털 토큰은 앞으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모든 그 스타트업, 기존 은행, 기업들은 우리의 기존 거래 경제를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토큰 전반이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결국 아프리카, 신흥시장, 여성 그리고 가상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조금 범위가 클 수 있겠지만 좋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열렬한 팬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지 조언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If you want to be prepared 네, 그 미래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여러분 자체도 그에 따라 변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신 데이터 예측 동향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고 지식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추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은 내리셔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세요. 그렇게 세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를 머니투데이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SFF 온라인 마우로 기엔 교수님의 다양한 전망과 조언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